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다음 주 15일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 화해 모드가 조성되는 게 아니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의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의 부스에 중국 상무부장과 미국 대사가 함께 찾았을 정도라 합니다. 하지만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라든가 대만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중 간의 갈등이 꼭 악재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하고 일본산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여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죠. 하지만 당시 큰 기회를 얻은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한국산 반도체가 아직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일본산 반도체의 가격이 관세 등으로 크게 오르자 한국산에 눈을 돌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전기자동차, 2차전지, 반도체 등을 제재하면 우리 기업들이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9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새로운 과학기술 이런 걸 다뤄보나 봤더니 저 이거 진짜 관심 많았거든요. 유전자 가위 기술. 오늘 이거 다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난 2020년에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을 에마뉘엘 샤르팡티에 그리고 제니퍼 다우드나였는데 뭐였냐 하면 유전체 편집 기술 개발에 대한 업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생명 코드를 제작성하는 도구, 유전자 가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설명할 이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가위가요. 유전자 편집이 가능하다는 논문이 언제 나왔냐면 2012년에 나왔습니다. 그 노벨상을 받은 게 2020년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노벨상이 주어졌는데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벨상 받으려면 일단 오래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노벨상을 받을 만한 업종이 너무 쏟아져 나오니까 정말 그 리스트에 정말 많은 거예요. 후보도 정말 많고. 근데 그 중에서 받으려면 좀 오래 사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이런 농담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8년 만에 노벨상을 받았다? 이건 엄청난 기술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빨리 줬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를 반증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자, 그런데 유전자 대충 압니다. 그런데 가위 이게 우리가 아는 그 가위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 유전자와 가위가 붙은 이걸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분자 단위의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제일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이전에도 유전자를 편집하는 도구는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유전자를 자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르는 겁니다. 두 가닥을 동시에 잘라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는 좀 뒷부분에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DNA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거는 염기 서열이 유전 암호입니다. 우리 유전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염기의 순서 서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 과거에 나왔습니다. 근데 읽을 줄만 알면 답답해요. 뭔가 이걸 편집해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염기 서열을 바꿔도 보고 일부를 잘라도 보고 뒤집어도 보고 붙여도 보고 이런 기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쭉 읽어가다가 유전자 가위라는 게 필요하겠구나. 저기를 내가 좀 잘라내고 싶어. 편집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정 유전자 서열을 보고 그다음에 저기 끝부분을 자르면 되겠군 하고 정밀하게 잘라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우리 유전병 중에서 염기 딱 하나가 돌연변이 일으켜서 생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저거 읽을 수 있는데 저거 하나만 딱 바꿔주면 병이 치료가 될 텐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게 유전자 편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은 특정 유전자를 특정 종에 넣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충제 저항성 유전자를
어떤 식물에 삽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그 식물에다가는 그냥 살충제를 마구 뿌려도 식물에게 영향을 안 주고 곤충만 죽는 겁니다. 해충만 죽는 겁니다. 이런 기술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건데 일단 어쨌든 지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계속 동일한 단어를 제가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부위를 인식을 하고 네. 그 부위를 정확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이 기술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만들기가 굉장히 쉽고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됐고 모든 랩에서 광범위하게 지금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 한번 하면 유전자 가위라는 것은 유전자로 인해서 즉 어떻게 보면 타고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됐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그 유전자를 살짝 빼서 다른 유전자를 넣거나 그냥 빼기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내성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이식하거나 그럴 때 필요한 기술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노벨상 받은 분들의 그 기술은 특히 저렴하고 보편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부여했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3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이라고 해요. 예. 그 말은 1세대, 2세대가 있는 거잖아요. 원리는 비슷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정 DNA 서열을 인식을 하고 네. 거기에 딱 붙어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위로 자는 우리가 가위로 잘 때 똑같습니다. 실을 자르고 싶을 때 어디를 잘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눈으로 그렇죠. 보고 그 부분에다 가위를 위치시키고 싹둑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1세대 기술은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서 단백질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가운데 아연이 딱 들어가 있고 요 단백질의 구조를 보니까 집게처럼 혹은 손가락처럼 생겼어요. 예. 그래서 아연 집게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 요 집게가 손가락 모양으로 생긴 게 DNA의 특정 부위에 강하게 결합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뭘 하고 싶으냐? 이 특정 부위를 바꿔주면 어떨까? 다른 부분도 결합할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일단 결합을 했죠. 그다음 뭘 하냐면 싹둑하고 잘라버리는 제한 요소를 연결을 한다면 네. 하는 이런 의문에서 이걸 개발한 것이 1세대 기술이 되는데요. 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생각하면 좋은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한 효소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신문 기사 읽다가도 많이 나와요. 제한 효소는 뭐냐면 DNA를 자르는 효소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제한 효소지? 세균이요. 네. 세균은 누구랑 또 싸우냐면 자기네들끼리도 싸우는데 바이러스가 사람만 감염시킨 게 아니라 세균도 감염시킵니다. 세균을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입장에서는 자기를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의 DNA를 싹둑하고 잘라버리면 예. 그 바이러스가 성장이 안 되겠죠. 예. 제한이 되겠죠. 감염이 네. 제한이 제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효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제한 효소라고 이 이름을 붙이면 그냥 DNA나 RNA 같은 핵산을 자르는 효소를 제한 효소라고 하는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1세대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이미 있었는데 이건 네. 아연이 들어간 DNA를 딱 짚고 있는 그 손가락 단백질에서 DNA 인식 부위를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부위를 집게하고 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제한 요소를 붙여서 싹둑 할 수 있게 한 기술인데 네. 이미 그럼 이건 사용 안 되고 있냐? 아니요.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개발하기가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고 어렵다는 거지 실제로 요걸 이용해서 질병 치료들 지금 이미 임상실험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2세대 기술도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요. 1세대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냥 어디서 유래했느냐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유래했느냐 아니면 개구리에서 유래했느냐 박테리아에서 유래했느냐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모든 기술들이요. 어디서 유래했는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DNA와 결합하는 부분이 어딘지 뭐 2개인지 하나인지 또 오류가 얼마나 되는지 오류는 뭐냐면 딱 표적 외의 절단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가위질 하다 보면 자칫하면 다른 부분 자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또 생산 합성하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세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3세대로 가자면요. 요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DNA를 인식하는 부분 있죠. 네. 그 부분을 쉽게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디를 자를 가위를 만들 건지 맞춤형 제작이 쉽다는 건데 예.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거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RNA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DNA를 인식하는 부분이 어디냐? RNA입니다. 네. 기존에는요.
DNA를 보고 붙어야 되잖아요. 예. 그 부위에. 그런 DNA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합성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런데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그냥 어디에 달라붙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그냥 쭉 RNA를 만들어서 우리가 쏙 넣어버리면 알아서 착 하고 붙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이게 말을 말은 쏙 쉽지만 하고 넣어서 착 하고 붙게 하는. 그래서 사실 mRNA 백신이 올해 이제 노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생리의학상을. 그것처럼 RNA를 이용하는 거에 이런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RNA 이용을 해서 유전자 가위의 효율성을 훨씬 높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인정받은 그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발명하신 분들은 정확히 그게 뭔지를 예전부터 알고 이걸 시도한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발명된 거예요? 이게 신기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일단 크리스퍼가 뭐냐면 세균 내에 특정 염기 서열을 말해요. 여기 네. 이상하게 세균 내에 이런 염기 서열이 있네. 반복되고 회문 구조가 있네. 왜 네. 그렇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발견은요. 1987년에 이미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예. 근데 뭔지는 몰랐어요.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있지? 무슨 쓸모가 있지? 이건 몰랐습니다. 예.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네. 2007년에 의미가 밝혀지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세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침입했던 바이러스 DNA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되게 놀라운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균이요. 세균을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걸 박테리오파즈라고 합니다. 이런 세균 타겟 바이러스가 출동을 하면 그 세균이 거의 초토화가 됩니다. 다 네. 죽습니다. 예. 그런데 극소수 아주 일부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생존자, 생존 세균이 있겠죠. 이들이 너무 힘들어요. 이제 빈사 상태에서도 침입했던 바이러스의 DNA 일부를 자기의 유전체 안에 크리스퍼 부위에 삽입을 해놓습니다. 네. 자, 이게 뭐냐면 말하자면 블랙리스트, 요주의 리스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얘가 왔을 때 너무 힘들었어라고 그 조각을 집어넣는 예, 겁니다. 예. 자, 또다시 나중에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 블랙리스트를 쭉 전사를 해서 RNA 형태로 캐스라고 하는 단백질로 전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 RNA는요. 원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DNA의 복사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들어왔었던 그 바이러스의 DNA가 또 들어오면 네. 방금 전에 만들어낸 복사본인 RNA가 거기 가서 붙어요. 끈적끈적하니까 이렇게 달라붙으면 이제 캐스 단백질 입장에서는 잡았다 요놈 하고 이제 그거를 칵 하고 잘라버리는 겁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세균에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한번 침입했었던 병원군에 대한 저항성 우리가 백신의 원리에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요거를 세균이 가지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이걸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노벨상을 수상한 제니퍼 다우드나 논문 덕분인 겁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일단 자르니까 가위죠. 네. 근데 자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잘렸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자기 DNA가 잘리면 복구하는 당연히 이런 수선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잘렸으니까 바로 그대로 이어붙이는 것도 가능하죠. 이건 재접합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잘린 걸 인지를 한 다음에 그 근방에서부터 복제본을 따로 갖고 와서 수선하는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아끼는 니트에 구멍이 났습니다. 네. 거기를 딱 보면 흠집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붙이는 재접합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가웃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니트가 구멍이 났을 때 조직을 좀 살려서 앞에서부터 살짝 그 모양 그대로 우리가 복원하는 것도 가능하죠. 가격은 좀 많이 나옵니다만 한 땀 한 땀 재조합해서 수선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DNA가 절단이 되면요. 생물체가 거기 딱 들어맞는 상보적인 DNA를 만들어서 한 땀 한 땀 붙여서 복구를 하는데 네. 이런 겁니다. 유전자 가위로 자르면서 딱 거기에 들어맞는 거를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물체 입장에서는 세포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뭔가 이거 수선하고 싶은데 옆에 딱 들어맞는 게 있네? 갖다 붙이자 해서 딱 붙여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게 그 안에 쏙 하고 삽입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듣고 봤더니 뭐 유전자 가위가 어떤 내용으로 진화 발전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노벨상을 받으려면 이게 인류의 번영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크게 기여해야 되잖아요. 앞서 대충 뭐 질병 치료에도 기여하고요. 뭐 내성을 갖춘 무슨 곤충이라든가 이런 걸 뭐 육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벨상을 단기간에 줬나요? 너무너무 무궁무진해서 사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부분들도 있어요. 어떤 이제 거예요? 과학철학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사실 생산이 간단해지고 응용이 가능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용적이에요. 그러면 거대 연구소가 아니라 작은 랩에서도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민주화가 이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요거에 명과 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인간 배아를 유전자 편집하는 거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018년에 중국에서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정황성 유전자를 삽입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중국에서 이걸 한 거예요. 네. 당연히 뭐 나쁜 걸 했느냐?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저항성 유전자니까 나쁜 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직은 유전자 정보를 삽입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규명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걸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은 지금 주어진 겁니다. 논문으로 다 나온 거고 네. 아무나 이 기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만화적인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볼게요. 독재자입니다. 네. 근력과 민첩성을 높인 슈퍼 솔저를 대량 생산하는 게 가능하냐?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당연히 부작용이 심하겠죠. 예.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고요.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수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쉽지 않은데 예. 모두가 할 수 있게 된다? 마치 핵이나 로켓 기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슈퍼 파워들만 핵 개발을 하고 핵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돼서 테러 집단도 핵을 만들 수 있고 저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개개인들도 핵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면은 좀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작용의 문제가 사실 불거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물론 장점도 많습니다. 예. 과학적 측면으로 보면 이 크리스퍼 캐스9 유전자 편집 기술의 잠재력은요. 일단 손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으니까 다양한 과학자들이 동시다발적 기술을 개발을 하니까 집단 지성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더 좋은 편집 기술을 개선도 가능하고 다른 방향으로 개조도 하고 어떤 커다란 제약회사나 커다란 랩에서 하는 거랑 다르게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향후 수십 년 안에 많은 질병도 극복이 될 거고요. 좀 다크한 얘기를 드리자면 어둠의 영역에서 네. 인간 유전자를 개조한 납치형 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생각해 볼게요. 좀 더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준다. 괜찮죠. 윤리적인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편집하는 김에 키도 좀 키우고 기왕이면 살도 좀 안 찌고 기왕이면 근력도 높고 기왕이면 벼간 좀 색깔 눈 색깔도 예쁘고 네네. 기왕이면 지능도 높은 아이를 엑스트라 추가 2,000불을 내면 해준다라고 하면 하고 싶잖아요. 그런 세상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가능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부작용이 있을 텐데요. 맞죠? 지금도 불법이지만 암암리에 시술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요. 네. 특정 나라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특정 나라는 이거를 하나의 국가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실험 단계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느냐? 그런데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는 수많은 미용 시술들이 있잖아요. 예.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감수하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문을 열면 예. 다시는 닫을 수 없는 그런 비가역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 기술이 굉장히 뭐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재력이 엄청나다는 거 그리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런 위험성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기술도 한번 문을 열면 닫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럼 진짜 이게 진짜 큰일 났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학에서는 뭘 제일 걱정하냐면 기술의 발달 속도가 우리가 그 기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뭐라고 할까요? 윤리라든가 뭐 태도 이것에 비해서 훨씬 늘 빨라왔거든요. 문화지체 현상, 기술 그렇죠. 지체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보급이 되고 난 뒤에 한참 뒤에야 우리가 휴대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에티켓이 그 뒤에 형성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가위 그 기술이라는 건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보편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작은 랩실에서도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랩에서는 휴대폰 같은 기술일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랩에서는 그러면 이거 에티켓 생기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겠는데요. 그래서 흥미로운 역설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정부에서 금지시키면 되느냐?
어떤 네. 전체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암암리에 숨어서 하게 되잖아요. 그게 더 음성화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더 규제를 적절하게 하면서 투명성을 밝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오늘 금요일 아닌데? 그래서 오늘 어떻게 목요일 날 등장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빨리 뵙고 싶어서 안달이 나가지고 하루만 좀.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루빨리 보니까 저도 좋긴 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글로벌 소식이 뭔가 봤더니 최근 중국을 두고 수십 년 동안 경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네.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뭐 이런 평가가 맞나 봐요. 이건 네. 뭡니까? 이게 중국이 사실 수십 년 동안 이 경제 성장에 좀 활력을 넣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준 게 부동산 투자 모델이었거든요. 네. 이제 그게 효과가 더 없다, 망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을 시작한 게 1978년 덩샤오핑 주석 시절에 개혁 개방 정책 시행 이후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조금 경기 둔화 조짐이 있다 이럴 때마다 부동산 투자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요.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켜온 나라인데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공항도 짓고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고층 빌딩도 짓고 다리도 짓고 이런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어려우려고 할 때 오히려 그렇게 인프라를 만들면 좋은 게 일자리가 일단 많이 늘어나고요. 지방 정부의 재정 확대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그거는 이제 중국 정부가 금융 억압이라는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시중 자금을 좀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금융억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시장이 자유롭게 알아서 작동되도록 뒀으면 예. 이 돈은 여기로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고 한데 이 자금을 정부가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억지로 끌어오는 거예요. 중국은 정부가 관할하는 국영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인위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낮출 수 있어서 그 시중 자금을 저렴하게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설 회사나 부동산 회사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좀 과도했던 거예요. 음. 지방 곳곳에서 보니까 과잉 건축에 대한 결과들이 드러나면서 뭐 아파트가 텅 비어 있다. 이런 얘기도 돌고 고속도로는 굳이 필요 없는 곳에 깔려서 거기는 자동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더라.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네. 낳게 되면서 수십 년 중국 성장을 이끈 모델은 더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경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말고 본인들이 성장을 이끌어낼 다른 산업을 찾는 시도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중국 정치인들이 안 그래도 좀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 새로운 방향으로 경제를 서서히 이끌고 있는 모습이 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새로운 경제 계획을 세운 것 같다. 그건 바로 부동산 대출을 줄이고 제조업에 더 많이 투자하는 거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하나 냈어요. 네. 이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부동산과 지방부채에 의존해서 성장을 주도할 수 없게 되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지속적으로 줄이기 시작했고 예. 예전 같으면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을 막대한 자금들이 이제 제조업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그 시진핑 주석이 정부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는데 그때 나눈 금융 정책의 방향이에요. 네. 팬데믹 이전만 해도 중국 은행들이 부동산 대출을 뭐 거의 연간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900조 원이 넘거든요. 네. 그렇게 늘리던 거를 몇 년 전부터 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자들에게 대출 덜 해주고 이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모기지 대출들을 갚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신규 모기지는 덜 받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산업기업, 제조업에 대한 순 대출은 2019년 9월까지 630억 달러에 그쳤던 게 올해 9월까지는 6,800억 달러로 이야. 10배 이상 급증을 했어요. 예. 근데 이 자금은 부분적으로 이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의 수출 규제를 조금 우회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또 됐고 네. 전기 자동차 제조하는 데도 들어갔고 조선 같은 분야에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원래 제조 강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지금 상황이 부동산에 과잉 투자 일어났으니 거기에 흘러가는 돈을 줄이고 제조에 더 많이 투자해서 경제를 이끌어 보겠다. 그 내용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러다가 또 제조에도 중복 투자 일어나는 거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 중국이 지금 정부 지원 자금에 힘입어서 얼마나 차고 넘치는 공장들을 짓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이 태양광 패널의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 수요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태양광 패널 공장이 건설이 되어 있고요. 전 세계요? 전 세계. 그리고 자동차 공장은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4년 말까지 중국은 유럽과 일본, 한국에서 가동 중인 모든 석유화학 공장을 합친 것만큼의 석유화학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에요. 웃음만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죠. 예. 하나는 중국 사람들이 최근 지출을 많이 줄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국내 시장에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생산이 되면 예. 그거 다 어디로 가겠어요. 추가 생산량의 대부분 다 수출로 돌리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다른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양을 기존보다 더 받아줄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뭐 미국과 유럽 연합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에서 이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아지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무역 적자 상황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에서 생산되는 값싼 전기차들이 너무 많이 몰려 들어오면서 야 이거 유럽 내 전기차 생태계 흐리는데 이거 정부 보조금 적절하게 사용된 거야 하면서 조사해보자 하고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중국이 생각해낸 거는 이제 그러면 개발도상국을 한번 노크를 해보자. 개발도상국 역시 제조업에 치중된 경우가 많기는 한데 거기는 대부분 노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새로 지은 고효율 공장에서 만든 걸 수출하게 해줄게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사실 이미 인프라 짓느라고 중국에 빚진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국 제품에 조금 관세를 높여서 우리가 한번 막아볼까 하기에는 그 불리한 입장인 그렇죠. 거죠. 그럴 처지가 못 되는 예.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이런 산업에 투자를 촉진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동일한 산업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좀 서방에 대한 도전이다, 좀 자극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과거의 지방 정부의 차입을 중앙 정부 차입 증가로 대체하는 셈인데 이게 경제 생산량의 제조업이 경제 생산량의 6에서 7%만 차지하는 그런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의 성장으로는 이런 산업의 성장으로는 부채 누적으로 인한 장기 성장 둔화를 좀 해소시키기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견 나옵니다. 네. 중국이 하여튼 뭐 정부 주도로서 그동안 부동산으로 경제를 이끌어왔는데 부동산에 과잉 투자가 많으니 다른 대안을 찾다가 제조에 투자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복 투자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얘기 말고 다른 나라 얘기 좀 해보죠. 어떤가 봤더니 부탄 가져오셨네요. 중국과 여기 국경 맞댄 곳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긴 무슨 일 있나요? 여기에 최근에 무슨 큰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 이 얘기는 조금 부탄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조금 먼저 펼치면 이해하기가 더 쉽거든요. 네. 이 부탄이라는 나라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끼어 있는 인구 한 77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예요. 네. 다시 말하면 중국과 인도가 각자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중국과는 약 600km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이 중에는 세부적인 국경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서로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수십 년째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그 사이에서 그래 거기 부탄 땅이지 왜 중국 땅이야 하면서 부탄 편에 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949년에 우호 조약을 맺은 뒤에 인도의 외교 정책을 따르기로 하는 등 인도와 매우 깊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실상 이 국방을 인도에 일임하는 인도의 보호국이 됐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과는 관계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중국과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거든요. 근데 부탄이 정말 특이한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는 게 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는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게다가 인도의 용인 없이 중국과 수교가 좀 불가능한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부탄 내 여론이 상당히 친중국 분위기로 기우는 중이에요. 많은 부탄 국민들이 경제적 군사적 힘이 커지는 중국과 국경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한테 그래도 이로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주 전에 중국과 부탄 대표가 서로 만나서 국경 분쟁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하고 우리 국교 수립에도 한번 뜻을 모아봅시다 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만남이 있고 나서 부탄 측이 또 더불어서 외무부 홈페이지에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굳게 지키고 있고 중국과 함께 국경 문제를 해결하고 또 수교를 위한 정치적 프로세스를 추진하길 바란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여기에 만약에 국경 협상도 중국 쪽이 요구하는 그 서부 국경지대 일부 혹은 더 많은 지역을 중국에 양보할 의향을 보였다 이런 관계자들의 말이 돌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제일 황당한 것은 인도일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부탄이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면이 더 많은데 이렇게 중국과 가까워진다? 인도는 상황이 지금 어떤가요? 인도는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이 인도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만약에 중국과 부탄의 국경 협상이 잘 돼가지고 부탄의 일부 영토가 중국에게 양보가 된다면 안 그래도 중국과 인도는 수년째 지금 육탄전까지 벌일 정도로 네. 국경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이 되겠죠. 인도의 반응과 우려를 두고 이제 부탄의 국회의원이 또 인도도 신경 써야 되니까 부탄이 중국과 뭘 하든 인도에는 나쁘다는 얘기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도는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렇게 수습을 하기는 해요. 네. 인도와 중국은 안 그래도 국경 문제로 사이가 안 좋은데 여기다 부탄까지 끼니까 이거 굉장히 뭐라 할까요?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아요. 네, 그 인도가 부탄과 중국의 국경 문제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중국, 부탄, 인도 이렇게 세 나라가 서로 맞대고 있으면서 국경 문제로 얽혀 있는 가장 논란이 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바로 도카라 혹은 뭐 부탄 말로 도클람 고원이라고 불리는데 이곳은 중국과 인도에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산악 지역입니다. 네. 지난 2017년 인도군과 중국군이 73일간 무력 대치를 한 곳이기도 하고요. 중국이 최근 이 근방 그 부탄 영토 내에 야금야금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도로도 짓고 뭐 군사 기반 시설도 지으면서 인도가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중국의 공습을 좀 우려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도카라 고원에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오면 인도에게 매우 중요한 실리구리 회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곳은 이제 인도 지도를 조금 상상해 보시면 네팔과 부탄, 방글라데시를 사이에 두고 굉장히 홀쭉하게 들어간 마치 모래시계 중간 부분 같은 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의 북동부 주들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인도의 역삼각형 그 예. 본토 모양하고 연결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부탄하고 얘기가 잘 돼서 이 도카라 고원 주변 뭐 이런 곳들을 차지할 경우에는 인도 본토와 북동부 지역을 잇는 이 22km 구간이 위협받게 되는 거죠. 네. 따라서 인도가 앞으로 중국 부탄 수교가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하면 부탄은 이 양쪽에서 캐스팅보드 들고 많은 걸 얻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다음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주제인가 봤더니 이 나라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걸 지금 고민하네요. 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말썽꾸러기가 된 게 빈대인데 네. 프랑스도 빈대가 출몰했다고요? 사실상 이 프랑스가 먼저 출몰했다고 보면 되는데 지난 9월 말쯤에 그때부터 프랑스에서 갑자기 빈대 신고가 막 속출을 해요. 예. 기차, 영화관, 지하철 좌석에 빈대가 있었다 하는 얘기들이 뭐 SNS를 타고 쭉 퍼지는데 일부 학교들이 그래서 문을 닫기도 합니다. 뭐 TV에는 빈대 탐지견이 나와가지고 빈대를 막 검사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올림픽 개최를 1년도 채 남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빈대 문제가 발생하면서 정치권까지도 곤욕을 치르거든요.
했거든요. 이거는 뭐 공중보건의 문제다. 그래서 막 해명을 하기 바빴어요. 근데 예. 프랑스는 지금도 난리인 게 빈대가 영어로 bedbug거든요. 그러니까 침대 벌레. 그래서 요즘 SNS 들어가 보면 그 프랑스 파리나 마르세유 같은 주요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침대 매트리스를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 공포 때문에. 예. 그래서 매트리스가 곳곳에 쌓여 있는 장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앉지 않고 서서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심지어는 그 WHO에서 쓰는 감염병 단계 중에 팬데믹 앞 단계인 에피데믹이라는 말을 이용해서 배드버그 에피데믹 혹은 배드버그 팬데믹 이런 말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빈대가 파리에서 영국으로 옮겨갔다. 통제 불능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빈대는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뉴욕과 홍콩, 파리 등에서 폭발적으로 증가가 보고됐는데요. 전문가들은 그 20세기 중반에 빈대가 거의 박멸된 이후에 좀 국제 여행도 많아지고 또 살충제에 대한 좀 빈대의 내성이 커지면서 예. 지난 수십 년 동안 대규모 도시 가정에서 다시 부활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빈대의 포식자인 바퀴벌레 수까지 좀 줄면서 빈대 박멸이 좀 어렵게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 근데 아예 다른 의견도 근데 나와요. 뭐예요? 아니다. 원래 아주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빈대가 우연히 사람들의 좀 관심을 끌게 되면서 유독 주목을 받게 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퀴벌레가 빈대의 천적인지 오늘 또 처음 알았네.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도 살충제가 이제 인기가 좋게 많이 팔리고 예. 많이 찾는데 그거에 내성이 생겼다.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사실 외신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빈대 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굉장히 큰 다툼들을 계속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하루 일찍 보니까 더 신선하고 좋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파이어하우스의 When I Look Into Your Eyes입니다.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미국 록그룹의 노래 하나 선곡해 봤습니다. 이제 또 산불 조심해야죠.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